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남권 NPO 지원센터 안병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병순 센터장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해 오셨는데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다가 2008년 구로구에서 마을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구로구 시민연대 활동부터 주민참여 예산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또한 서울시 서남권 NPO 지원센터 센터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또한 책임지고 계십니다. 마을 활동의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맡고 있는 지금을 우리 안병순 센터장님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직민뉴스 독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아주 초간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제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시 서남권 NPO 지원센터장과 저희들이 이제 공익 활동을 하는 그 자리다 보니까 이제 겸직이 허용되는데요. 비영리 활동의 직책을 가진 그런 그 활동은 겸직이 가능해서요. 구로지방자치 시민연대라고 하는 구로 지역의 시민단체 연대체 거기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센터장님 쭉 양력 정리된 걸 봤더니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노조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노동조합 활동을.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렇게 쭉 거의 10여 년 하셨던데 하시면서 마을 활동으로까지 이제 폭이 넓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까지 이렇게 폭을 넓히시는 과정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에 발을 딛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이었고요. 평범한 직장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냥 이제 구로구에 발령받고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활동하다가 예전에 97년도 김영삼 정권 말기에 OECD 가입 조건의 하나로 OECD 가입 조건의 하나로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걸 그 조건을 이제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OECD에서도 그것도 요구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을 받기로 하고 OECD 가입이 됩니다. 되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권 때는 허용을 못하고 김대중 그때 이제 IMF 사태를 겪게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매우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고 국내의 어떤 정치 경제 환경이 매우 위험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바로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국면을 맞고 그러면서 OECD 회원국 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건을 수용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이 아닌 직장협의회 약간 그보다도 노동조합과도 한 단계 아래 수준인 그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협의회를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공무원들이 좀 깨어있고 또 이 전체
뜻이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한 바 있지만 네. 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요구가 되어서 그나마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이제 그 법이 발효가 되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몇몇 군데의 직장협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한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좀 확산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직장협의회는 개별 행정기관별 그러니까 노동자업 형태로 말하면 기업별 노조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업으로는 같이 이렇게 연대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직장협의법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업별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국적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무원 노조로 저희들은 더 나가게 된 거죠. 나가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치를 내건 게 뭐냐면 부정부패 추방, 공직사회 교육이었거든요. 두 가지가 큰 기치였는데 결국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한번 회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사회라는 게 사실은 부정부패가 많은 집단 중에 하나였었죠. 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엄격한 어떤 그 유배질서와 권위주의 문화가 또 군사문화가 잔존되어 있었던 아주 형편없는 이제 그런 어떤 군사문화가 남아있고 또 그러니까 군 간부 출신들도 유신사무관이라 해서 그냥 바로 저기 5급 달고 내려오는 그런 제도가 여전히 그때 남아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져 폐지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그 권위주의 문화가 상당히 상존해 있었던 그런 집단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치를 내걸게 되고 거기에 많은 뜻이 있는 이제 깨어있는 직원들이 이제 직장협의회 만들고 노조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노조에 참여하게 되고 초창기 멤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노동조합의 초대 지부장을 맡고 그러게 됐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공무원 노조 하기 전에는 제가 생존을 위해서 탄광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탄광 노동자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노동자 활동도 하게 되고 또 민주노조 활동을 그 당시에는 그 전두환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노동자 활동 자체가 전부 사측에 매수돼서 어영노조 탄광 광산노련이었는데 그 당시 항모처밖에 없었고 광산노련이었고 광산노련이 규모가 엄청 컸어요. 제가 일한 곳은 80년 4월에 광주 민중항쟁 직전에 광산 노동자의 투쟁이 사북항쟁이 있었던 곳인데 사북항쟁이 일어난 그 동원탄자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제대 후에 들어간 데가 이제 86년도에 동원탄자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한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눈뜨게 되고 또 나름대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가톨릭 노동청년의 활동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좀 생겼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많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전환점을 가져다 준 어떤 그런 시절이었던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을 활동이라고 하지만 이제 공무원이라는 조직, 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과 그 지역의 주민 없이는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특히나
그 어떤 행정의 대상이고 행정과 함께 요즘 말로는 협치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공공기관은. 그냥 위에서 군림하고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사고는 그 옛날 낡은 사고이고 그 시민들과 함께 또 참여한 가운데서 모든 사안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일이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원 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연대단체를 제 스스로 발로 찾아갔었고 시민단체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지역과 연대, 마을 활동이 꼭 구태여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또 같이 지역사안, 지역의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또 공익활동을 함께 한다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을을 알게 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 같이 연결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을 하신 건가 봐요? 네. 공무원. 구청이라고 하면 예. 그 안에 이제 보건소와 동사무소 예. 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곳이니까요. 예. 그러면 구로구의 그런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주민들의 자치 활동에 대해서 되게 그 전부터 관심도 있으셨고 발도 되게 넓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구로구의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나 마을 활동의 현황도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로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의 이제 특성은 7, 80년대에 이제 노동운동에 어찌 보면 누구는 뭐 메카라고 합니다만 메카라기보다도 노동운동의 어떤 산실이었고 노동운동의 출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산업화 이루어지면서 구로공단 지금은 이제 서울 디지털 단지인데요. 구로공단을 배경으로 한 노동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운 그들이 민주화 이후에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는 구로지방자치 시민연대가 이제 연대체인데요. 그 안에는 환경, 여성, 지방자치, 인권, 장애인, 여러 등등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연대체예요. 그래서 비교적 각 부문별 어떤 활동을 이렇게 하는 어떤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어떤 서울의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좀 다양한 어떤 부문의 어떤 활동들이 좀 비교적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관악 같은 경우에는 빈민운동이 기반이었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이 기반이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노동운동에서 뿌리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네. 실제 지역 활동에 이렇게 부문별 활동으로 많이 들어가셨나 보다. 이게 그게 기본 줄기가 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또 뭐 진보 운동이라든지 진보 정당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다 노동운동을 했던 어떤 그런 그 출신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기본 줄기로 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85년대 유명한
6월 달에 획기적인 역사적인 노동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구로동맹파업. 네. 네, 구로동맹파업도 역시 구로공단에서 벌어진 일이고 87년도, 87년도에 저기 구로구청 사건은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 등이다 구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역의 어떤 운동, 시민 운동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도 있죠. 시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도 꽤 크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시민사회 운동 속에서 정신적으로 개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을 운동을 하시는 것과 좀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을 드린 계기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조 위원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깊지 않은 거죠. 직장 따로 마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센터장님은 노동조합 활동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 보니까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소에서 또 그 직함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직함도. 그냥 현장 연구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은 이제 센터장 일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느슨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좀 강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과 노조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도 계시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직 노동조합에서는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뿌리내릴까, 마을과 어떻게 상생관계를 맺어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마을과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에 대한 이런 고민이나 현장에서의 느끼시는 체감? 좀 이런 건 어떠신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공부문에 네. 있었던 노동자였고, 네. 또 일반 생산 현장, 또 제조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노동조합 간부의 어떤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그래도 아까도 이제 제 발로 시민사회단체 찾아갔다라고 얘기한 것은 공공부문이었고, 공공부문이 시민을 위하여 활동해야 된다. 노동조합도 다를 바 없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던 건데요. 민간 부분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의 어떤 노동조합들도 다 어떤 그 회의에서는, 회의 자료 안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노동조합 사업장의 울타리, 사업장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주장과 그런 구호들은 사실 회의 자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밀려서 또 조합원들의 현안에 밀리고 또 조합원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설득하여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담장을 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연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운동의 어떤 방향은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연대성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인터내셔널도 결국은 세계 노동자들이 같이 연대하자. 그리고 인터내셔널과 그 노래 속에도
연대라는 가치를 높이 외치고 있고, 영어로 말하면 솔리더리티. 매우 중요한 가치로 표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늘 노동조합은 대중적인 노동조합원에 몰리해. 그리고 당장 현안에서 이렇게 밀려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치는 인정하고 있지만 존중하고 있지만 늘 후순위에 밀리고 있죠. 그래서 특히 민간 부분은 공공 부분과 달리 그게 좀 절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특히 노동 대중을 떠나서 전체 민중들과 시민 대중들로부터 외면되거나 고립되면 노동조합도 설 땅이 없어요, 사실은. 필요할 때 가서 극한 투쟁을 한다고 해서, 특히 경제 투쟁 중심으로 가버리고 임금 투쟁으로 가버리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성을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현상이 조금 더 심하고, 미국은 다 기업별 노동조합, 경제적 조합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도 사실 매우 크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일의 가치는 현장 담장을 넘어섰고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야지만 노동조합도 성장하고 또 시민들도 지지를 받아야 자기 주장도 자기 요구도 관철될 수 있고, 노조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많이 담고 있어야지만 지역 시민사회 또 국민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도 더 높아지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딱히 답이 없으시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을 활동을 이제 노조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마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실제로 노조 활동의 경험이 마을 활동에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노조 활동을 하시면서 가지셨던 경험이나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실제 마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신 건 있으신가? 뭐 사례면 사례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인상으로 남아 있으신 것도 좋고요. 뭐 한 가지 정도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을 만나고 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를 만나고 또 이런 자체 활동이 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뭐 지역 공동체라든지 또 뭐 시민사회의 어떤 공동의 어떤 공익적 가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그런 공동체 같은 어떤 시민 어떤 인간성 어떤 회복인 거고, 또 공동체 가치를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그 자체를 통해서요, 인간적인 어떤 만남들, 또 조합원들과의 만남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을 활동에 다 연결되는 거라서요. 연결되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의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공동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또 그런 어떤 활동들이 다 하나의
뭐 노동조합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하는 좋은 민주주의 학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을 활동에 다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활동 공간만 바뀐 거지 쭉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같은 연결적인 그런 활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제 센터장님이 계시는 NPO 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서남권 NPO 센터가 꽤 하나, 둘, 셋, 한 7구 정도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로 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NPO라는 의미가 비영리 단체라는 뜻이잖아요.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인데 비영리 단체가 활동하는 일을 비영리 활동이라고도 하고, 비영리 활동은 즉 공익 활동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익 활동을 하는 크고 작은 단체들, 그게 이제 등록되든 비등록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요즘에는 1인 공익 활동가도 있어요.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 동아리, 동호회, 또 1인 공익 활동가, 또 크게는 또 등록된 법인 단체도 있고, 비영리 법인 단체, 공익법인 단체도 있을 테고, 다양한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익 활동을 하도록, 또 공익 활동 하는 단체의 그런 모임에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념은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간이 있어요. 저희들 센터에 이제 공간이 활동 공간인데, 일반 공익단체들이 가장 절실하게 첫 번째로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게 근거지가 되고 활동 거점이 되면서 공익 활동을 이렇게 크든 작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회의를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실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 큰 어떤 다목적실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언제든지 미리 예약해서 쓸 수 있고, 다만 이제 공익 활동하는 단체들에 한해서, 모임체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 종교, 정당,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협업공간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간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또 그 공간 제공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일정 기간 그 안에 상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공익 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일정 기간 또 이렇게 상주할 수 있도록 회복 공간을 이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하고 약정된 기간을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최대 사회적으로 뜨거운 어떤 뜨거운 계층, 뜨거운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세대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다 어릴 때 불우하했다고 하지만, 요즘 청년 세대는 또 같이 또 그냥 단순 비교는 어려운 거니까
청년들 세계 단체가 청년 단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협업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프로젝트 비용도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 소소한 어떤 그런 그 문구리라든지 소요되는 어떤 그런 재료들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의제 활동이라고 해서 뭐 청년 의제, 또 환경 의제, 또 장애인 의제, 또 뭐 환경이나 생태 의제도 있긴 하죠. 또 뭐 젠더 의제, 다양한 의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9개 의제 학교를 열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의제 활동 안에는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모임을 만들고, 또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관련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또 기획회의도 하고, 또 실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캠페인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뭐 피켓팅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 안에 그 의제 활동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또 강의도 있고, 관련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한 의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뭐 실무 역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요. 그러면은 지역 내에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개별 공익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 NPO 단체, NPO 센터와의 그 협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관계는 네트워킹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킹이 되도록 네. 또 관련 단체들끼리의 어떤 연대, 그게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킹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또 확장시키도록. 네. 또 네트워킹이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의 좀 수준 높고 질 좋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것도 그 단체들 성장해 나가야죠. 활동가도 성장하고, 그렇죠. 그 단체도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런 의제 활동이라든지 단체 지원을 통해서, 육성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지금 그런 성장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NPO 센터의 역할을 저는 연결자, 양성자, 제안자, 촉진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그 위상을 좀 잡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게 다음 질문과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실제 NPO 센터도 그러니까 그 주민들 혹은 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자기 활동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공공적인 활동에서 주인이 돼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인 건데, 지금의 이런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받고 있죠. 좀 어떠신가요? 그 이전과 지금 변화가 분명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올 12월까지는 네.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짜여진 예산과 사업 계획에 의해서 네.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오세훈 시장도 시장이지만 손은 못 대는 거고요. 올 11월 달에 네.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12개 부문, 그러니까 12개 부문에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12개 부문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40%에서부터 100%에 이르기까지 예산 삭감을
해서 시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민간위탁기관을 저희들은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행정기관과 시민과 중간에 위치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일을 지원하는 기관이 중간지원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산 삭감을 해놓으니까 실제 엄청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예산 편성한 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이제 겨우 어떤 데는 숨만 쉬고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폐지해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민간위탁기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12개 부문을 간략히 얘기해 보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특히 이제 공공성이 매우 높아서, 다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데, 벽보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주택, 또 주거복지센터, 도시재생센터, 뭐 청년센터, 또 마을자치센터, NPO센터, 뭐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마을미디어, 마을예술창작소, 또 저기 혁신교육, 또 뭐 협치, 또 뭐 대안교육, 뭐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 이런 쪽에다가 거의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정치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민간 지원 중간 지원 조직 여기를 전부 일컬어서 ATM기다, 다단계다, 뭐 중개소다 이렇게 폄훼하고 완전 매도하는 이런 걸로 지금 계속적인 선정적인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내쫓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이고요. 그리고 이건 다 시민들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는 단체장 한 사람만 뽑아놓고 단체장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단체장에 집중되면 권력이 그냥 단체장 한 사람에서 좌지우지 돼버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재정도 분권되고 또 시민도 참여해서 요즘 세계적인 추세인 협치, 민간협치도 있고 민간협치도 있고 다양한 협치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인데,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정책은 완전히 끊어내고 독단 행정, 과거 10년 전으로 회귀한 행정은 그 이상으로 지금 그 독단 행정, 독재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납세자이고 주권자 누굽니까?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협치가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협치가 강조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시민 참여를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시민이 없는 어떤 그 시정이 어디 있으며 협치가 어디 있으며 저기 그 납세자이고 주권자인 시민을 배제하고 이거 가능한 어떤 독단적 행정이 말이나 됩니까? 과거에 군사정권도 듣는 척도 했는데 이렇게 민주화 시대에서 이렇게 독재 행정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납세자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시민들의 이런 자치를 강화시킬 수 있고 협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단체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도가 이들의 활동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 지금 중간 지원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 수가 어림잡아서 10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수탁법인이 있어요. 수탁법인이 있고, 수탁법인은 공익법인이 이제 수탁을 하게 되는데,
공익법인이 추천해서 가장 센터장 정도는 뭐 일종의 어떤 정무직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들어가서 인건비 받고 활동을 하죠. 그러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 센터를 수탁했다 해서 거기서 어떤 영리 활동을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리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또 직원들 채용할 때는 다 공채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어서 인건비는 줘야죠. 예, 인건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와서 몇몇 군데 지금 계속 그 법인을 바꾸고 있는데, 공익 활동을 하는 중간 지원직을 바꾸고 있는데, 뭐 청년활동지원센터라든지 마을자치센터라든지 그리고 서울로 7017 거기도 전부 다 영리법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영리법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리법인으로 활동하는 데는 주로 뭐 보수집단 쪽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옳은 방향인지 결국은 정책 보복이라고 봐야 되고, 박원순 지우기를 하기 위한 이제 자기 말로는 박원순 지우기를 통해서 자기 편 끌어들이기 예,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에 우리 서남권 NPO도 영향을 받겠죠. 예, 내년에는 영향을 받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3분의 2가 지금 삭감된 상태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이제 어떻게 의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들에게 저희들 사업의 어떤 당위성 사업들을, 그리고 전제의 필요성, 활동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월 달이 되게 피크였던 것 같아요. 말도 험하게 내쏟았고, 실제로 시민사회에, 그러니까 마을활동 하셨던 분들, 활동가들도 되게 1인 시위나 기자회견들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좀 변화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네.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항의를 벌이고, 계속 각 시민사회 영역별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열고, 또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조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기 놀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리고 몇몇 그 고위 간부들이 또 맹정을 하면서 충성서약까지 하면서 뭐 충성서약 한 걸로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하면서 또 저기 실제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밑에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소위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천벌이 돼서 저기 저기 악행을 일삼고 있는 거죠. 반시민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수탁을 하면 어떤 중간 지원 조직, 수탁을 하게 되면 중간 지원 조직, 민간 위탁기관을 수탁을 하게 되면은 수탁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 NPO 같은 경우에는 시민 활성화 조례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민간 위탁 관련된 어떤 조례가 있고 한데, 그러면서 또 이 수탁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과 수탁법인이 대표가 협약을 맺어요. 이 수탁 협약을 맺는데, 이런 것들이 협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은 있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가 법률 검토를 받아봤어요. 다 조례와 협약 위반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 법률 검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 대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독립기구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인원을 넣어서 혁신한 결과는 조례와 해가 기반이다. 이런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겸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신 활동이 있잖아요. 이제는 지역에서 이제 뿌리도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가분들도 쭉 그렇게 자기 현장을 읽어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서울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년에 이렇게 만약 방향이 가면 또 내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 삭감된 채로 가게 되거나 정책 변화로 또 내년에 마을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실제 활동가들이 위축되거나 좀 심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이래서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되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차제 이런 것을 계기로 성찰을 해보자라고 또 그런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 있고요.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 가서는 안 된다. 이번이 사실 이제 처음 겪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운영하고 활동한다 하더라도 어떤 정권에 이렇게 바뀔 때마다 휘둘려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자립적 기반을 가질 건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좀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저항 활동을 하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지혜를 모아서 좋은 어떤 방향을 잡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마을 활동에 이렇게 집중화를 하는 걸 보면은 10년 동안 활동을 처음 어떻게 달리 보면 정말 잘했구나. 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참 많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를 실현하는데 많은 활동을 해오셨던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1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주민자치나 마을 활동이 좀 더 공익활동이 좀 더 뿌리를 더 굳건하게 내리기 위해서 전 질문이랑도 좀 연관되긴 하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먼저 좀 선차적으로 좀 강조돼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이런 마을 활동이 좀 더 지역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성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거죠. 네. 필요한 일. 네. 지역별로 시민사회의 어떤 그 안정적 기반, 재정을 포함해서 조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의 안정적 기반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막 모여서 좀 활발하게 움직여 보려고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어떤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는 시민사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역별 편차는 있죠.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좀 더 어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사회가 좀 더 좀 규모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 기반 그리고 조직적 저변을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재정적인 안정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이 안에의 어떤 훌륭한 어떤 공익적 가치를 또 어떤 공공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올바른 가치들을 가지고 안에서 많은 어떤 그 교육 훈련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계몽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서의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들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시민의 어떤 기본권, 가장 기본권의 어떤 교양부터 해서 시민의 어떤 교양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교육들, 소양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펼쳐져서 대중적 어떤 기관들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시민사회 조직들이 곳곳에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하고 지방자치제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더 발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인터뷰에서 빠지거나 뭐 부족하다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자료가 언론의 인터뷰 자료가 몇몇 개 있고 제가 또 공무원 유시문 기자로도 활동을 해서 뭐 이렇게 몇 편의 글도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면서 시민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약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공공적 어떤 사업 공익성이 높고 공공적 어떤 사업이 뭔가라고 고민하면서 주민참여단체가 시민들이 이 행정기관의 어떤 독단 그리고 단체장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그 제도로 활용해야 되니까 주민참여단 제도가 아주 좋은 어떤 그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민참여단체를 가지고 제가 공무원 노조 활동 속에서나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시민자치학교를 열고 공무원 노조의 교육위원장으로서 시민자치학교도 열고 또 저기 시민단체 대표로서 또 시민자치학교도 열고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열고 참여예산 학교도 열고 또 전국적으로도 강의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납세자이고 주권자이고 세금을 내든 적게 내든 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책에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제도적으로 중요한 권리가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제도, 협치제도를 만들어야겠고 우리가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더 좋은 길은 시민들이 모두가 다 권력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단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단체에 제가 많은 강의 활동도 하고 토론회도 참여하고 글도 쓰고 엊그제 뭐 주민참여단체 관련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권호성 박사가 쓴 책에도 제가 쓴 글이 몇 개도 인용도 되고 했던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 공무원 노조가 공익적 가치 때문에 이제 주민참여단체를 좀 더 앞장서서 공무원 노조가 좀 알리고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했다는 점이 제가 좀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60 넘으면서 조합원에서 이제 조합비를 내고 있지만 조합 활동에서는 이제 나와 본격적인 조합원 활동 내에서 이제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지금은 후배들한테 맡겨야죠. 시민단체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찾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